4.15 총선을 앞둔 오늘 각 당의 주거권 관련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경기 파주 운정과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추진과 재검토 등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통합당은 1인당 50만 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텔레그램 성착취 엠번방을 만든 닉네임 갓갓 수사와 관련해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함정 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 액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누군 주고 누군 빼고 할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전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발언인데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4조 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애초 돈으로 총선표를 사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던 미래통합당도 분위기가 180도 싹 바뀌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어제 오후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국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제한명령권을 발동해 금융기관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주일 이내로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소득 하위 70%까지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안보다 지급 시기와 액수, 방법 모두 훨씬 급진적입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짐짓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별도의 참고자료를 내고 비상시국에 발동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공히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애초 소득 하위 70%까지 주기로 한 정부 여당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대상을 가리는 통계와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복지 정책을 시행해 본 경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 차별 같은 문제, 전세 살며 차 한 대 굴리는 자영업자는 못 받고 강남에 아파트 있는 공무원은 받고 알바 대학생은 못 받고 부자 부모 둔 대학생은 받고 같은 온갖 경우의 수들에 구멍이 생겨났습니다. 기준 보험료에서 1, 2만 원을 더 내 탈락하는 언저리 사람들은 앙앙불락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엔 보험료를 깎아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50% 정도에서 정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요구해서 70%로 올렸는데 올리고 보니 민주당 입장에선 총선 앞두고 돈 주고 표 깎아 먹는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치 상황은 빼더라도
여야가 모처럼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포퓰리즘이 아니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정부는 이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4.15 총선 공약 점검. 오늘은 세 번째로 각 당의 주거권 관련한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시민단체들이 각 당 주거 공약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네, 참여연대 등 이제 6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선 주거권 연대가 오늘 오후 정당들의 주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지난 2월 출범한 이 주거연대는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고 네. 또 부동산 투기를 막는 국회의원을 뽑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요. 네. 먼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주거권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을 내놨나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복지 확대를 기치로 네.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과 구도심 재생사업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키워드로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천 계양, 경기도 파주 운정, 또 하남 교산지구 네. 등 이 3기 신도시를 앞세운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이 맞춤형 주택 공급을 내세우면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네. 주거권 연대의 평가는 아주 짭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짜다는 건가요? 이 민주당 공약에 대해서는 네. 자산 불평등 해소와 공시가격 정상화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그리고 투기 억제 대책 등 이런 민감한 주제들은 공약에서 좀 뺀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 주거연대의 평가입니다. 네. 이제 계층별 공약만 있을 뿐 종합적인 주거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청년이나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이런 특정 계층의 공약은 일부 있지만 네. 종합적으로 이제 주거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청사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세입자를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건 다행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실제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주거권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을 내놨나요? 전반적으로 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통합당은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핵심 지역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평가는 어떤가요? 이 두 거대 양당이 이제 실제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네. 실질적 주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게 이 주거연대의 이제 평가인데요. 네. 통합당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비판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뉴타운 빚내서 집 사라라고 이제 네. 제시를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그대로 붙여넣기 식의 정책 아니냐라는 네.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이 3기 신도시 재검토 공약은 이제 네. 이유도 불분명하고 이제 대안 제시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네. 이제 서울 도심과 용산,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공약은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구 공약으로 보일 만큼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 같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권 여당은 선거에서 쟁점이 되거나 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공약은 최소화하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지층만을 겨냥을 해서 표를 의식한 공약만 내놨다라는 것이 이번 공약 평가단의 평가입니다. 그 외 나머지 정당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합단전에 민주평화당이 1호 공약으로 네. 내세웠던 이제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주택 이른바 이 반값 아파트 공약은 네. 이제 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일부 공약은 좀 긍정적인 평가는 받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좀 실질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불로소득 차단과 부동산 투기 근절 그리고 전월세값과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안심 사회를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이 정의당에 대해서는 네. 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단 공공 임대주택 공급 외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좀 정책 개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서 공약을 제시했던 이 민중당에 대해서도 방향은 좀 맞지만 이제 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거 민주주의 그리고 세입자 주거 환경권에 주목한 녹색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보유세 강화 등 좀 저소득층 주거 복지에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이제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 난무하면서 정책 논쟁이 사라진 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 주거 해결 문제를 위해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튼 누가 나를 위한 주거권을 주장하는지 잘 꼼꼼히 살펴서 투표를 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엽기적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N번방이나 박사방, 조주빈 같은 사람들을 잡기 위한 이른바 함정 수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아직 추적 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적 중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아닌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는 발언으로 밀어 소기의 진도와 성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민 청장은 이와 관련 가담에서 범행에 중요 역할을 했던 사람을 속속 찾아서 검거하고 있다며 그들 간 역할, 관계, 단순 가담자까지 범행의 전모를 밝혀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관련 운영자와 공범, 유통, 소지 등 관련해 오늘까지 모두 147명이 검거됐고 경찰은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 청장은 범인들 사이에 조직성이 있는지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폭이나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행위처럼 이들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동석했던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텔레그램에서 자신들을 못 잡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잡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어서 잡는 데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을 속여 범인을 유인한 뒤 체포하는 이른바 함정 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민 청장은 여러 법적인 문제와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함정 수사는 이미 범행을 저지를 뜻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후 실행에 착수할 때 검거하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와 원래는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는데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약 범죄나 성매매 수사 등의 이 함정 수사가 일부 쓰이는데 일단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의 경우엔 위법한 수사와 기소로 봐서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그렇다고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라고 다 정당한 수사기법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무리 범죄를 저지를 뜻이 기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경우엔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호시탐탐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함정수사의 효력을 넓은 수준으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일상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미성년자 성매매 가해자들이 이게 혹시 함정수사 아닐까 생각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N번방이나 박사방 같은 엽기적 성착취가
이렇게 성행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성년 대상 함정 수사의 효력은 넓게 인정하되 다만 양형에 고려하는 정도로 관련 법이나 법원 판결 경향이 바뀌길 바라봅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엘리베이터에 15분간 갇힌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이듬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에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가 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나 책임이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A씨는 2016년 10월 서울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통원 치료를 받던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에선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와 A씨의 극단적인 선택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서 관리업체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손해인 만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 최형표 부장판사는 하지만 보험사 주장을 기각하고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갇힌 탑승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인다. 이 사건이 다소 특수한 사례임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알 수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로 이처럼 심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책임을 업체 측에 전적으로 묻기도 어렵다며 배상 범위를 40%로 제한했습니다.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황장애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권고입니다. 공황장애는 초기엔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완치되고 약물 치료만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인지 행동 치료 등 다른 치료와 병행하면 큰 호전을 보이고 많은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든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